저는 오늘 제 조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아끼던 아이였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없는 그 아이를 내 아들처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제 전 재산 1억 8천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그 조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오해, 용서, 후회,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처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64입니다. 이름은 정하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 너머로 2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형이 공사장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던 그 순간, 병원 복도를 뛰어가던 제 발소리, 그리고 형의 차가워진 손. 하윤아. 형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민호 부탁한다. 형수는 그로부터 사흘 뒤 집을 나갔습니다. 유서 한 장 없이 7살 민호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형이 못다한 삶을 제가 이어가겠다고. 결혼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공사판 일용직으로 시작해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고 몇 년 뒤에는 골목 구석에 작은 배관 수리점을 차렸습니다. 낮에는 수리점을 돌리고 밤에는 콜센터 야간 근무를 뛰었습니다. 민호가 잠든 새벽 2시에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아이의 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민호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삼촌, 배고파요라는 말도 잘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의젓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철든 거라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의젓함이 아니라 체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민호가 체육 시간에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유전적 결함. 형도 같은 병을 앓았던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형이 남긴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죽기 전날 제게 건넨 통장.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언젠가 아플 수도 있어. 이 돈은 민호 수술비로만 써. 절대 다른 데 쓰지 마.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20해 동안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민호 학비가 밀려도 그 돈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형과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 민호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기를 거쳐 대학에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해 건축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출근 첫날 정장을 입은 민호를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삼촌,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드디어였습니다. 민호가 제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됐다. 형한테 떳떳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민호의 가방 안에는 형이 남긴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는 걸, 그 아이가 몇 년 전부터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제 통장 비밀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냈다는 걸. 민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새벽 3시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KB국민은행 출금 1억 8천만 원.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 영원. 형이 남긴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민호를 위해 지켜온 그 돈이.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해킹? 사기? 은행 오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마자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출금 내역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본점에서 정상 출금 처리되었습니다. 정상 출금이요? 제가 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본인 아니시면 혹시 가족분 중에 정민호 씨 계신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조카입니다. 네, 그럼 정민호 고객님께서 출금하신 게 맞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모두 확인했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통장을 가져갔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그날 저녁 저는 배관 수리점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돈 뺀 거 내가 한 거니? 민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듯이. 왜 그랬어? 말이라도 했어야지. 말하면 줬어요?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돈 제 거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돈이잖아요. 뭐라고? 삼촌은 평생 그 돈 숨기고 있었죠?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야, 그건 내 수술비로 남겨둔 거야. 형이 마지막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삼촌이 다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저 취직했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그 돈으로 삼촌 노후 준비하려던 거 아니에요?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안 그러면 왜 말 안 했어요? 왜 20해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과의 약속? 민호가 그 돈을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저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 하지만 그 모든 게 민호에게는 의심으로 비쳤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절도 혐의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의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민호입니다. 신고인과의 관계는? 조카입니다. 펜을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조카, 아들처럼 키운 아이, 20해를 함께 산 아이의 이름을 제 손으로 적는 순간이었습니다. 글씨가 흐려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가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신고를 한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리점에 나갔지만 일손이 멈췄습니다. 렌치를 쥐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서 말을 걸어도 무슨 소리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민호의 어린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7살 민호가 제 손을 꼭 잡고 삼촌, 무섭지 않아요? 라고 물었던 날. 고등학생이 된 민호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삼촌, 제가 죽으면 어떡해요? 라며 울었던 날. 대학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건네며 삼촌 덕분이에요 라고 웃었던 날.
그 아이를 제 손으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수리점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혹시 정하윤 사장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민호 씨 직장 상사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호가 무슨 일 있나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보호자이신데 병원에서 연락을 못 드린 모양이네요. 병원이요? 네. 민호 씨가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뒤에 있던 의자를 더듬어 겨우 앉았습니다. 무슨 병으로요? 백혈병이 재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급성이라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백혈병? 민호가 백혈병을 앓았었나? 아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저희도 민호 씨가 쓰러져서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응급실로 옮겼는데 의식을 잃어서. 지금은 어떤가요? 다행히 깨어났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더군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1억 8천만 원. 민호가 가져간 그 돈.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손을 뻗은 거였습니다. 제게 말도 못하고 죽음 앞에서 홀로 떨며 선택한 거였습니다. 병원이 어디라고 하셨죠?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는 것도 잊고 택시를 잡으려 뛰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민호의 병실 번호를 물었습니다. 7층 704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숨이 막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한 아이, 도둑으로 몰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저 안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침대에 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앙상하게 마른 팔, 링거줄이 팔목에 꽂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해를 키우며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녹취 파일을 남겨두셨는데요. 깨어나면 꼭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녹취 파일? 간호사가 건넨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삼촌.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제가 잘못했어요. 삼촌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삼촌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알아서 말을 못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 정말 살고 싶었어요. 죽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돈에 손을 댔어요. 미안해요. 삼촌 평생 모은 돈인 거 알아요. 그래도 저는 살고 싶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원망하지 마세요. 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살려고 발버둥 친 아이를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 취하하러 왔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정민호 씨 건이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데 취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담당 형사님과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오세요. 그날 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병실을 지켰고 새벽에는 경찰서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탄원서를 쓰고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형사님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도둑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제가 그 아이를 의심한 게 잘못이라고, 보호자분 의견을 존중해서 선처하겠습니다. 대신 민호 씨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형사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가 퇴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단기 외출 허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술 전 잠깐 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했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민호가 간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많이 여윈 얼굴이었습니다. 뺨이 쏙 들어가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민호를 태우는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삼촌이 너무 잘못했다. 민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말했어야 했어. 그 돈 내기, 형이 남긴 이유 다 말했어야 했는데. 됐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민호 맞은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삼촌 말 좀 들어줘. 민호는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날 삼촌 손잡고 그러셨어. 민호가 언젠가 아플 수 있으니까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민호 수술비로만 쓰라고.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삼촌은 그 약속 지키고 싶었어.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안 건드렸어. 내가 힘들 때마다, 삼촌이 힘들 때마다 그 돈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그래도 참았어. 형한테 한 약속이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돈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 못했어. 그게 삼촌이 바보같이 잘못 생각한 거야. 삼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말했어야 했어요. 아프다고, 무섭다고. 그냥 삼촌 평생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더 이상 짐 되기 싫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돈 생각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근데 삼촌한테 말하면 또 삼촌이 고생할 것 같았어요. 저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몸을 굳혔지만 곧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삼촌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삼촌이야. 너 혼자 그 무서움 견디게 해서, 너를 의심해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해 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민호가 먼저 물러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수술 잘 받고 나으면 그 돈 다 갚을게요.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무슨 소리야? 저는 민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돈은 원래 내 거야. 내 아버지가 너 주려고 남긴 돈이야. 갚을 것도 없어.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 앞으로는 아프면 말해. 힘들면 말해. 삼촌한테 짐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게 삼촌이 바라는 전부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저는 민호를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형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윤아, 민호 지켜줘. 이제야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일은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민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고 민호가 깨어 있을 때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형 이야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삼촌,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민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형은 말이야, 너처럼 조용한 사람이었어. 근데 누가 힘들면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지. 민호는 아버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눈. 민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호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무섭니까? 네, 조금요. 저는 민호 손을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손 잡아줬었지? 기억나니? 기억나요. 그때 삼촌이 계속 제 손 잡고 있어줘서 덜 무서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삼촌이 여기 있어. 민호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민호를 침대에 누인 채 간호사들이 밀고 갔습니다. 삼촌, 제가 돌아오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와서 삼촌한테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삼촌이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그래. 기다릴게. 그리고요. 민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 안 했는데 삼촌, 사랑해요. 저는 민호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삼촌도 사랑한다. 꼭 돌아와. 약속이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9시간이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신도 아닌 제가 손을 모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오후 6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잘 이겨낼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고 싶어요. 응? 예전에는 그냥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삼촌한테 집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수술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민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삼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는 게 나쁘지 않겠다고. 아니, 살고 싶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는 삼촌 곁에서 열심히 살게요. 삼촌한테 효도할게요. 늦었지만요. 무슨 늦었다는 소리야. 지금부터 시작이지. 저는 민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효도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삼촌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래도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삼촌 생신 때 케이크 꼭 사드릴게요. 하나도 안 빠지고요. 그래, 알았어. 저도 웃었습니다. 퇴원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2달 만에 자기 발로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민호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삼촌, 집 가면 뭐 먹을까요? 내가 만든다던 된장찌개 먹어야지. 맞다. 약속했었죠? 우리는 나란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민호가 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삼촌,
여기서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둘 다 다시 태어났어.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 한 방울보다 마음 한 조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서로 실수하고 오해하고 다투더라도 다시 손 잡아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형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 민호 부탁한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살려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 오늘 밤 민호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손 잡아주는 것. 민호가 국그릇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삼촌, 맛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의 배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저처럼 뒤늦게 후회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